취재 편의점의 효자 코너입니다. 원에만 수다만 시작을 하면 조회수가 팍팍 올라서 정말 힘이 나는 코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나오셨고요. 오늘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헤어컷 하셨네요? 예. 미장원 좀 바꾸셨어요? 똑같은 미장원입니다. 그래요? 저희 동네. 동네. 강서구. 강서구.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헤어스타일. 젊어 보입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 약간 좀 앞을 내렸습니다. 앞을 내렸었어요? 좀 더 젊어 보인다. 그렇구나. 정치인은 헤어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또 보여지는 거니까. 예. 우리 부승찬 대변인은 좀 어떻게 헤어에서 더 신경 쓰시네요. 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한바탕 소란이 있는 것인지, 일단 이뇨한 위원장은 사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분의 혁신위원들이, 당초에는 4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고, 나머지 세 분이 김경진 대변인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뇨한 혁신위가 흔들리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김경진 대변인 좀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네. 혁신위원들 중에 이제 정치권에 없던 분들, 그러니까 전문직에 계시다가 이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정치 문법이라고 할까요? 한동훈 표현으로 하면 여의도 문법을 잘 모르시는. 여의도 사투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한번 얘기하면 그게 관철이 돼야 되고 당연히 혁신 내용이니까 가야 되는데 왜 당 지도부가 이걸 안 받아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김경진 혁신위원이 이건 다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시간 끌기 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직 여성 세 분이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럼 있을 필요 없다. 허수아비네. 물론 할 필요 뭐 있냐. 이런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좀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1시간 정도 비공개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세 분이 김경진 혁신위원으로 하여금 뭔가 거취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이준석 안철수처럼 옆방은 아닌데 같은 방이었습니다. 같은 방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테이블을 2개 놓고 가운데 병풍이 쳐져 있었는데 병풍 토크. 제가 병풍 안쪽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바깥쪽에서 김경진 의원하고 기자분들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당의 혁신이 내용을 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번 주에 이루어졌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혁신위에 와서 오게 될 거다. 그 얘기를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많은 얘기를 다 듣고 나오면서 김경진 의원을 제가 아는 척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경진 의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좀 아는 척 좀 하시지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안철수였으면 내가 아는 척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웃고 나왔습니다만 옆에서 많은 걸 들었습니다만 들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그래도 하나 정도 풀어주시죠. 아니 동대문의 천하용인 해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게 이제 허은하 의원이 경쟁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네. 동대문의 허은하 의원실에서 천하용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저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털렸네. 이준석 대표를 좀 이렇게 했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못 하겠습니다. 이러고 왔는데. 저도 사실 얼마 전에 하나 들었는데 김경진 의원이 너무 지금 이준석 신당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붕붕 뜨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엉덩이의 앞정으로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바람을 빼고 싶다. 이준석 바람을 빼고 싶다. 이런 얘기를 너무. 김경진 전 의원의 당협 당무감사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중점 당무감사 지역이 한 10군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도 아마 꼈어요? 아마도 껴 있어요. 그 찌라시가 맞는 거예요. 취재 본 바에 의하면 아마 포함돼 있고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찌라시가 이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찌라시가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찌라시를 믿지 말라고 이제 실장님께서 명확히 얘기했으니까 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좀 안심하시고 나는 아닐 거야. 예.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네요. 정확한 취재를 해서 명단을 거기에 갖고 있긴 한데. 야. 와. 뭐 사실 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그 조만간 김기현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뭐 조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있는데 또 계속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 이제 일요일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인유한 위원장이 일주일 시간 준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제코가 석자잖아요. 사실은 이슈 전환에 있어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자체가 아예 사라졌잖아요. 뭐 물론 특검의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예 사라진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유한 혁신이가 민주당 김은경 혁신이랑 비교했을 때 맞아요. 민주당은 상당히 괴로운 입장에 있었는데 역시나 또 당 지도부에서 이게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 혁신안을 이제 받지를 않으니까 네. 사면 빼고는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권고안에 머물러 있고 그런 상황이 좀 안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제가 당내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에도 김은경 혁신이보다 인유한 혁신이가 더 잘 나간다. 그럼요. 그거 뭐 저희 저 민주당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혁신 김은경 물론 지금 받겠죠, 논의되고는 있지만 상당히 개혁적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안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대표제라는 게 있잖아요. 미래대표제뿐만 아니라 이 섀도우 캐비넷이나 네.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상당히 지금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거든요. 공천 룰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신선하고 괜찮은 안인데 또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제 공전 상태에 있는 근데 핵심은 혁신이가 양당이 다 당대표 거취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 혁신이가 그 잘못되게 된 게 이재명 대표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못 건드니까 하나만 하는 혁신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그나마 국민의힘은 건드렸지. 인유한 혁신이는 김기현 대표 어떻게 할 거요 하고 이제 지금 압박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용산의 뒷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이 차도살인 하려고 하는 거고 여전히 인유한의 칼로 이제 치는 거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당대표 될 때 어떻게 됐는데 하면서 지금 버티기를 하는 거고 두 가지 카드입니다. 하나는 불출마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대표 사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스텝이 꼬이면 두 개 다 불출마도 하고 대표도 사퇴하는 이런 상황이 올 걸로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는 건져보려고 하는 시간 벌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기현 대표는 둘 다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면 됐어 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말할 정도는 국민들과 당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면 계속 밀려 결국은 다 놓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데 뭐 여전히 김기현 대표는 김석기 최고위원 보고를 하고 마치 영남지대를 만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일부 해석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김석기 최고위원이 이제 보고로 들어오면서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해야 지도부가 이제 붕괴되는데 그 붕괴 저지선은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원래 여당은요. 대표보다 대통령이 셉니다. 대통령 말 안 들을 사람 누가 있어요. 맞아요. 총선 바로 앞두고 안 그러겠어요? 김석기 최고위원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예,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난 그렇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변수라는 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변수를 가지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기현 당대표 현직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김건희 특검이 만일 통과가 돼서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이걸 수용했을 때 이제 김기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의 스탠스가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한 번도 대통령실에 이제 메아리를 안 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당무에 개입하지도 않는 대통령을 들고 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냐. 무슨 대통령이 오다인 것처럼 만나지도 않았는데 오다인 것처럼 하냐. 당대표의 거치는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세게 대통령실을 향해서 쳤단 말이에요. 네. 그게 칠 수 있었던 게 저는 여전히 가장 메가톤급 변수 김건희 특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특검만큼 이 폭풍을 몰고 올 게 없다. 이게 거부권을 행사해도 문제고 그다음에 수용해도 문제거든요. 수용해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음 달 이제 23일부터는 이제 본회의에 자동 상정.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숙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예측이 과연 맞느냐, 과연 이대로 김기현 당대표가 죽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네. 특검을 막는 게 아니라요. 네. 향후 정치 일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력들이 또 규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통령실이나 오다대로 몰고 가서 당대표를 해임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울산까지 내 고향이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네. 내 고향이다. 내가 태어난 곳이다. 내가 거기서 정치하는데 니네니까 뭐냐.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이야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 때문에 국민의 68%가 찬성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 총선은 완전 폭망이잖아요. 폭망으로. 예, 국민의힘이 폭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상황.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하더라도 이제 수용하더라도 이게 이 대통령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혼자 서 있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이제 두 가지 다 거부를 하든 수용을 하든 악재인데 그러면 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당에 의존한 총선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당이 내분이 지금 막 치고 막 이렇게 들어간다? 사실은 쉽지 않고요. 버티기가 좀 이루어질 거다. 근데 저 김철근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뭐 불출마하거나 대표 사퇴하거나 둘 다 이럴 수 있다. 네. 근데 김기현 대표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김기현 대표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결국 불출마보다는 대표 사퇴. 대표 사퇴. 왜냐하면 시간을 벌려면 본인이 어찌됐건 다음 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양 특검이 이제 55 클럽하고 김건희 특검인데 그게 12월 23일 이후에 자동 부의가 되는 상황이 되면 아니요, 지금은 10월 달 이후에 자동 부의가 돼서 아무 때나 투표할 수 있게 돼 그러는 있다고. 거예요? 시기만 조율하고 네, 시기만 조율할 수 지금 있어요. 시기만 아무 때나 조율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이제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양당이 공이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비명계가 네, 예. 뭔가 큰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표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 전까지는 무슨 당내 분란을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죠. 그래서 현역 의원 당무감사 명단 22명에 대해서도 발표를 그 이후로 한다든지 공관위 구성도 그 다음으로 한다든지 아마 김기현 대표 문제도 그 전에는 설왕설래 말만 나오지 결국은 그 넘길 수도 있어요. 상황을 그 상황까지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본회의에서 이제 본회의 통과는 거의 된다고 봐지고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제2를 요구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입니다. 문제죠. 그러니까 제2를 요구했을 때 민주당이 기명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니까요. 국회법에 5분의
재정의원 5분의 1의 요구로 기명 투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기명, 무기명 투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무기명 투표가 원칙인데? 기명 투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 인사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인사에 관련된 그 투표는 네. 그러니까 기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라든지 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그 인사에 관련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원칙이 돼 있고 나머지 기타 법률안에 대해서는 기명 투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황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민주당한테 이재명 방탄 난리 쳤는데 그러면 이제 김건희 방탄하자 이렇게 맞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컨대 김기현 대표가 자꾸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아니 나는 대표 계속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된 당대표인데 내가 총선 지휘 잘해서 나 대선 가도록 가야 되는데 날더러 자꾸 그만두라 그래? 그러면 나 용산하고 각 세울 수도 있어. 네. 김건희 특검 야당하고 같이 해버릴 수도 있어.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배포는 없다. 저도 없다고 봐요. 근데 각을 세우는 건 맞잖아요. 처음으로 각을 세워봤잖아요. 이번에. 자기 문제로. 네, 자기 문제.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생각, 본인의 욕심 뭐 이런 건 아주 강한 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도발 비슷하게 해보긴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연합해서 뭘 이렇게 처리한다든가 또 그렇게 당내 의원들이 그렇게 뭐 따라주지도 않을 거고 의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어쨌든 23일 본회의가 무산됐고 그리고 30일 하고 1일 그다음에 8일 9일 이렇게 국회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는다고 하니까요. 이때 어쨌든 홍익표 원내대표는 무조건 30일 날 본회의 때 여당이 불참을 한다 하더라도 이동관 탄핵안은 단독으로 처리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인 것이고 여당의 동의나 뭐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장관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대구, 대전, 울산 막 다니고 있습니다. 여의도 사투리 필요 없다. 5천만의 300인의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의 언어로 얘기하겠다. 서초동 사투리부터 고치고. 아니 평생 검사로 서초동에 사시는 분이 무슨 여의도 사투리 타령하고 있습니까? 예? 네. 그 일반 직업하고 검사 직업은 좀 달라요. 검사는 과거를 파헤치는 직업입니다. 네, 근데 정치는 미래를 얘기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서초동 사투리를 우선 좀 고치고 여의도 문법이 필요하면 여의도 문법 배우셔야지. 왜냐하면 정치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검사처럼 과거 잘잘못을 따져서 기소할 거냐 뭐 불기소할 거냐 이런 것만 따지지 마시고 네. 아직도 그 버릇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그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이제 그 영입이 되거나 정치 임무를 시작을 하면 일단 그 신선해 보이잖아요. 그 정치 입문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측면이 조금 반짝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설에 가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검사 때부터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한 몸처럼 지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30% 내외 그다음에 부정평가 60%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면 패배가 거의 분명한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이 도움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말고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예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성을 얼마나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얼마나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 깰 수 있을까요? 난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윤석열의 아바타인데. 결국 반짝. 반짝이지. 네. 궁극적으로는 여당은 결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로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변화가 없다면 누구를 내세우든 한 달 이상 가지 못할 거예요. 한 달 이상 가지 못한다. 반짝입니다. 반짝. 네. 한동훈 장관은 반짝이다. 여의도 문법을 배우셔야지. 아니 솔직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를
그 기생하면서 지금까지 인기를 누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장관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제 이제 기생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착각하는 게 본인은 조약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약돌? 네, 조약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언어라는 표현도 쓴 거예요. 본인은 조약돌이야. 근데 정치라는 거는 자갈밭이에요. 네, 자갈밭이야. 그러면 조약돌이 자갈밭에 이분들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조약돌이 그동안은 진짜 대접받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먹잇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약돌에서 이제 자갈밭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쓸리고 하면서 조약돌이 자갈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조약돌이 자갈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예? 시간이 필요해서 아까 저는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 조약돌과 자갈의 논리로 봤을 때 이게 혼자 들어와서 조약으로 빛날 리는 없거든요. 네. 쓸리다 보면 기스가 나게 돼 있잖아요. 기스가 나게 되면 결국은 뭐야. 네. 자갈이 되는데 그 시간이 네.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조약돌로 살아왔는데 왜 내가 자갈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스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금이야 어디 가서 떠들잖아요. 네. 지금도 5천만 언어를 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냐 하면 나는 법무부 장관의 일에 충실하고 있다. 민주당이 띄워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달리 표현하면 역으로 표현하면요. 민주당이 반응을 안 해버리면 돼요. 본인이. 꽝꽝이 다 반응하잖아요. 네. 그게 뭐야 관종이지. 그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본인이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하든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다 하면 무시해버리면 끝이거든요. 네. 근데 니네가 날 띄워줬다. 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뭐뭐하고 언제 다 조사했냐고요. 디테일이 강한 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냐. 그러니까 인사검증관리단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검사는 과거 일을 잘한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아버지가 그런 조약들은요 자갈밭에 끼지를 못해요. 네? 야, 정치권에서 이른바 조약돌 자갈밭 얘기하셨는데 이게 발광체냐 스스로 빛을 내느냐 그치. 아니면 반사체냐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도자급에 가시는 분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여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치 입문을 하는 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거의 황태자니 무슨 그렇죠. 소통령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하신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예. 했는데 외과 수술. 네. 예. 한동훈이 외과 수술은 잘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과연 윤석열 퀴즈라는 걸 달고 반사체처럼 계속 한다면 한동훈의 정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기대한 만큼 누군가에 기대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아니 그리고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줬던 그 플러그가 빼지잖아. 이재명 당대표 플러그가 빠지는 상황에서 무슨 그러면 플러그가 빠졌어.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뭐 어떡할 거야. 현대자동차라도 그래서 현대자동차 갔나? 아 그러네. 좋은 배터리 충전하려고 좋은 배터리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왠지 오늘 느낌이 선수 두 분 모셨다. 아니 본인은 이 5천만이라는 표현이 단지 총선에 나가겠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대선급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나는 대선급. 네, 나는 대선급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접수하고 나서 대선으로 가겠다 이 표현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준석 전 대표도 이 한동훈하고 자꾸 이제 각을 세울 필요가 없어. 왜요? 아야 얘기했잖아요. 이 코드가 빠진 사람이라니까. 코드가 빠진 사람이다. 예. 근데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이 출마 쪽으로 성큼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인도 국무위원들 그 부인 봉사활동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무위원 된 지가 한 1년 반 됐으면 여러 번 봉사활동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마다 사진 찍었을 건데 왜 이번 타임에 내냐. 부인의 사진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사진 보면 정중앙에 부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그다음에 와. 마치 기획된 것처럼. 근데 사진을 뿌리지 않았대. 누가 사진 뿌렸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네. 언론사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장관이 물론 지방 순회를 갑니다. 그리고 지방 일정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거의 공개 일정이에요. 그 언론에게 다 얘기되고 그리고 그 지지자들까지 와서 갑자기 알았다면 꽃다발을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꽃다발은 사전 준비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그걸 마치 무슨 뭐 3시간씩 사진 찍었다고 보수 언론까지 호들갑 떨면서 띄워주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만의 영토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영토에서 노는 거야. 그럼 본인만의 예를 들면 2030이든 아니면 호남이든 중도든 그 외연 확장의 소구력을 갖고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토를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총선에 가까울수록 별로 효용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자기 색깔을 내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어떻게 할까요? 뭐 가만히 안 놔도. 만약에 검사 동일체 원칙을 깨고 아예 막 이제 들이받는 상황이 생기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구속시켜요? 아니 뭐 일단 압수수색부터 하려네. 아니 근데 그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좀 과도하리만치 그러니까요. 그게 상당히 저격을 아주 구체적으로 특히 586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래서 돈 한 푼 번 적이 있냐 뭐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최강욱 의원 이번에 또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예. 본인의 본분을 지금 망각하는 거예요.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자기가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고 국무위원이잖아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지 특정 진영의 진영의 대표가 아니죠. 특정 진영의 표를 그 호소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옷 벗고 나와서 정치에 입문해서 정식으로 할 때 경쟁하고 대결하는 정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고 국무위원입니다. 말씀 조심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 팁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면 표 안 돼. 그거 표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더군다나 큰 정치 하려면 광범위한 표를 봐야지 자기 쪽 표만 자꾸 보면 안 돼. 자, 내가 나이도 많고 선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작진들이 웃느라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막말 사태가 났어요. 민주당이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막말 사태가 나는데 그래서 뭐 사과도 하고 뭐 징계도 받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 미국이라면 정계 퇴출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 우선 이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계에서는 늘 있는 일이죠. 정치계에서는 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양당이 다 막말 논란은 뭐 어느 한 당의 논란은 아니고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사례를 빗대서 얘기를 했잖아요. 오바마 이제 그 흑인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오바마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면 무조건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말에 이제 빗대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세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최 의원 전 의원께서는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사적인 발언도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동물농장 얘기하다가 조지웰의 동물농장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여성 비하성 단어를 사용한 거죠. 여성 단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설쳐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대해서는 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내용이 안 나온 게 이게 그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발언을 하고 나서도 그 발언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예, 설명을 최 의원께서는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게 부적절한 언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라는 측면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영희 또 네, 원장. 원장도 이제 사퇴를 하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또 징계 거론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빠르게 이런 막말이나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려는 그런 의지를 좀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한 장관이 그 현대중공업을 가고 조선소를 가고요. 현대자동차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요?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배터리 충전은 딴 데서 하는 걸로. 아니 근데 조선소에 쓰는 게 오래 가니까 예. 그 항해를 해야 되니까 오래 가시네. 아니 오래 가잖아요. 이게 뭐 저 500km 가고 바꾸는 게 아니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오래 가니까. 아니 이 막말 논란은 막말 논란. 여야를 떠나서 이건 그냥 이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야 돼요. 특히 이제 그 정치인들이 네. 그 자기의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센 발언을 하거든요. 네. 비유도 그렇게 세게 하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다 알아먹거든요. 이건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건 여든 야든 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건 뭐 공천 주면 안 돼요. 이런 경우. 네. 그 지금 뭐 민주당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뭐 민주당이 그게 대처를 잘했다고 그러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 6개월 지나면 또 공천 받을 수 있게 해주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네. 소나기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치권이 자꾸 이렇게 매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원당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김철근 위원장이 진보 같아요. 네? 네? 구승찬 대변인이 보수 같아요. 저는요 대변인을 하면서 이 정제된 표현만 써야 하잖아요. 네. 정제된 표현만 쓰고 네. 애드립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실 이전할 때 애드립 한번 썼다가 네. 징계 받았어요? 아니 문자 받았잖아요. 애드립 하지 말고 그냥 써준 것만 읽으라고. 아니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라는 예. 표현으로 예. 애둘러 비판을 했죠. 예. 설마 모르겠지. 딱 이러고 애둘러 비판을 했는데 그게 뭐 난리가 나서 어떻게 공직자가 인수위에서 결정한 거를 반박을 하냐. 이래갖고 한동안 떠들썩했죠. 그래서 정제된 표현을 쓴 겁니다. 제가. 잘하신 거예요. 네. 네, 하여튼 사실 저는 진짜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혐오와 차별의 발언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 수준 정도 되면 이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뭐가 잘못했어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이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그런 건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김기현 대표가요. 그 당협위원회 네. 당무감사 네. 왜 갑자기 이거 시작했어요? 원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빠르게 속도 스텝을 밟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 이제 당헌 당규상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었는데 네. 그 기존에 이제 비대위 체제 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체제 때는 선거가 계속 있으면서 못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체제 이후에 이제 이제 당무감사를 통상적인 당무감사이긴 하나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당무감사이기 때문에 네. 이 당무감사로 원외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지위를 박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천에 그 마이너스 점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현역 의원 지금 뭐 찌라시성으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네. 22명 명단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던데 네. 전국 지도 딱 네. 해놓고 현역 그냥. 의원 22명 특히 이제 그 TK, PK가 많아요. 많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네. 현역 의원 물갈이용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에 찍었어요. 특정 지역을 찍어서 그렇더라고요. 예. 그 서울에 10개, 그다음에 경기까지 포함하면 좀 더 되겠죠. 뭐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감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결과는 다 나와 있는 건데 현역은 제가 보니까 양특검 때문에 아마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것 같고 원외도 이제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외 지역이 지금 당 지도부가 의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니 무슨 이분들 자리 지금까지 그나마 열심히 현수막도 붙이고 지역 내에서 얼굴이라도 알려놨는데 이분들마저 예를 들면 정리하면 새로운 사람이 가면 당 지지율이 높아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사람을 바꿔놓으면 괜찮은데. 괜찮죠.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벌써 17.15% 그러니까 총선 기준으로 투표율을 높이면 25% 이상 져요. 네. 그러면 서울 경기 다 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 인재 영입한다고 누구 영입하려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 유현준 교수. 예, 홍대 교수님인가요? 네. 건축가. 건축 아주 유명한. 거절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 안 된다. 가봐야 이제 안 되는 판인데 인재 영입도 되게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 이래저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결국 시간은 가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 기조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 책임이나 대통령 잘못을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당 지도부의 이 얼굴로 선거 못 치른다. 이게 아우성처럼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 국면으로 돌입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에는 출범을 시킨다는 거고요. 사실상 김기현 대표보다는 공관위원장한테 더 힘이 실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한길 위원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움직인 지가 오래됐죠. 원래 움직였어요.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오늘 나온 건데. 아유, 원래 움직였어요. 예, 원래 오래 움직였어요. 아니 김한길 위원장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관계도 다 나왔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그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난 이후에 그 직후에 국민통합위원회 행사를 갔는데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고, 그렇죠. 그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제안한 많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뭐 반성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통찰을 느낀다. 각 부처에 이거 좀 잘 반영되도록 해라.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하면 이분의 전력이 정계 개편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시간이 한 5개월 아직 남아 있는데 이도 저도 잘 안 되면 스타일상 윤석열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주 죽은 카드는 아니다. 아. 이렇게 보여져요. 죽은 카드 아니다. 네. 산 카드다.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귀를 잡고 네. 늘 독대하는 김한길 위원장이 네. 좋은 사람 없나? 뭐 이렇게 인재 영입에 나선다라고 해서 공관위원장을 직접 맡을 가능성 아니면 본인은 막후에서 역할을 하고 누군가를 세울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공관위원장이 물론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원장이 원래 당헌당규상 120일 이전에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바꿨죠. 120일에서 90일 사이로 한다 이렇게 해서 30일 늦추면서 이게 지금 양특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공관위를 먼저 띄우고 그 공관위가 회의를 하면 결국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 당무감사했던 내용 가지고 컷오프 뭐 대상 이런 거 막 발표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바로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을 좀 늦추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현 지도부 체제로 그 선거를 치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공관위를 빨리 띄우겠다 이런 얘기는 현 지도부를 두고 힘의 그 이동을 공관위로 옮겨서 공관위 체제로 뭐 선거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일단은 김기현 지도부가 얼마나 연명에 갈지 그다음에 새로운 비대위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비대위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 비대위원장이 나중에 임명돼 갖고 공관위원장 임명 과정에 네.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당이 전혀 그 당 지도부가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렇지 않아도 용산과 그 대통령실에 그 공천 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뭐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그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용해인 의원이 예. 기자회견을 하고 새로운 개혁연합신당을 만들겠다고 선포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는지. 뭐라고? 아, 못 들으셨어요? 아니 나는 감사한데. 감사해요.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상 지금 제3지대를 표방하면서 이준석 신당이 뜨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이자 1등 공신이 이준석 전 대표고, 근데 그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은 없는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제3신당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비판과 동시에 어떤 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민주진보 진영의 개혁연합신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만 몇 개 모으면 신당이 되는 거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예인 의원이 이준석 신당이 그래도 국민적으로 상당히 반응이 있고 위협적인 존재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 상당히 반향이 있을 건데 민주당이 이대로 앉아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을 민주개혁의 개혁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하는 거죠. 거꾸로. 저희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 네. 안철수식 정치의 재탕이다. 예? 안철수식 정치의 재탕이다.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설명 안 해도 알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용 없는 중도 정치의 재탕이다. 그러니까 중도를 표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금태섭 양양자 신당, 그 다음에 정의당 일부 이런 분들이 자꾸 제3지대 얘기를 하는데 질 나쁜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이런 비판입니다. 저는 용해인 의원이 일단 본인이 네. 민주당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용해인 의원이 저는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용해인 네. 의원이 성공적인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기본소득당에 있긴 합니다만은 네. 좀 판을 펼쳐서 민주당이 현재 대단히 개혁적이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체돼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지면서 친명 비명 구도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여당이 아무리 신뢰를 잃었다 하더라도 민주당 예를 들면 여당이 신뢰를 잃는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이 돌풍이 예상되는데 그대로 앉아서 있으면 당한다. 그리고 우리도 개혁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팬덤 정치를 하시는 분이죠. 사실은 네, 너무 일당백이다 이 얘기를 들을 정도로 건전한 정치를 해왔어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지금 권력에 맞서는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는 미래가 밝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이제 합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청년 정치인이 그렇게 해서 또 한석을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준석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네. 신당으로 가려면 끝까지 가야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네. 이러다가 또 윤석열이 아우야 혹은 조카야 해서 어깨 두드리면 딱 들어오고 잃어버린 순간 이준석도 끝난단 말이에요. 이준석의 장점은 뭐냐면요. 용해인과 마찬가지인데 중도 포섭 능력이 있어요. 네. 지금 국민의 당대표에서 쫓겨난 이후에 상당히 중도 지향적 그런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고 네. 그런 능력들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제가 인정하는 건 그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대 관점에서 봤을 때 2030 세대 이 두 개 중도와 2030 세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췄어요. 근데 그 역량이 현실화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결국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거다에 약간 부정적이에요. 네? 여전히 부정적인 게 여전히 금배지를 하나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뭔가를 그냥 바람만 피우지 말고 뭔가를 제대로 하나 이번에 큰 정치인이 되고 전 이준석도 아까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하려면
결단력을 갖고 가야 된다. 1월, 2월,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그러면 딱 결정해서 몰아붙이는 그 리더십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김건희 특검의 이 변수가 상당히 그 이준석을 곤욕스럽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해인 입장이나 이준석 입장, 네. 용해인은 잘한다로 네. 보는 거고 이건 청년 정치인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준석은 그럼에도 생각하지 말고 버텨라. 아니 그냥 내가 큰 정치인이 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한번 대선을 가겠다 그러면 네. 자기 철학, 정치 철학을 갖고 일관되게 가는 게 낫지. 근데 저는 또 생각하면 진짜 윤석열이 어깨 한번 두들기면 또 하고 사진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일관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결과를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12월 27일 날짜를 얘기하는 네. 것은 그 이제 그때 정도의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하면 한 100여일 정도 남는 거기 때문에 네. 당을 만들어서 같이 가도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는 거죠. 지금까지 그 정치권에서 이제 제3당이 출연을 보통 대부분 1월 말 2월 초에 했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현실의 과정을 쭉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 5만 명이 넘는 그 지지자들의 그 네트워크 연락망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내일 모레죠. 네. 26일 날 오후 2시에 대구에서 네. 대구 엑스코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오프라인 행사를 합니다. 그 5만 명 그 지지 그룹? 예, 지지 그룹 중에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한 5천 명 남짓 정도 될 거예요. 좀 넘을 건데 그분들에게 쭉 연락해서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같이 대면하고 네. 힘을 모으자. 뭐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첫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 배지 얘기를 하는데 네. 배지 본인 배지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무소속으로 대구 나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국 지도 펴놓고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지역에 가서 나가면 돼요. 아, 우리 실장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그거를 보고 저는 정치를 이번에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이준석이 역량 있고 팬덤 정치에 거기에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하지만 지역이 그렇게 그냥 누가 인기 스타가 가서 아니 이준석 제주도 가봐야 되나 안 돼요. 그건 모르죠. 제주도에서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얘기를 오해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저도 실장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하는 얘기는 자, 뭐냐면 한 분씩 정확하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철민 실장부터 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본인 혼자 개인이 금배지 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를 들고 대구 얘기를 하는 것도 대구의 신당으로 되면 간다는 거지. 국민의힘으로 예를 들면 남아있는 상황이 뭐 만에 하나 그러면 대구는 절대 안 가죠. 공천 줘도 안 받을 겁니다. 대구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한국 정치에 그야말로 정치가 사라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보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 정치 정말 국민들이 신물나야 하거든요. 그럼 제대로 정치를 해보겠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세력을 규합하고 그 세력이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그걸 하는 거지요. 기다리시고. 이제 그런 거지. 이제 뭐 배지 하나 달려고 이건 절대 아니다. 아니 아니다. 제 말씀 뭐냐면 아까도 전제가 있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중도 포섭 능력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력 확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중간지대를 누가 잡느냐, 그 누가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큰 정치를 할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세대별론 2030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리더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이는 행보를 보면 물론 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과거를 반추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큰 정치인이 되고 리더가 되려면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가 되려면 진짜 정치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올곧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간지대에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 정치에 불판을 갈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보던 보수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 사실 대한민국의 보수가
옛날에 저 독립운동할 때 민족자본가들의 보수 정치,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 군사독재 이후에는 진짜 기득권, 그 다음에 이해타산, 이기주의적 보수, 뭐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사실인데, 보수 정치에 불판을 갈겠다. 보수의 노회찬이 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대구 지역이 이제 교인 12명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건 민주당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보수 세력의 TK의 현역 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단 한 명도 최고위원이 된 적이 없어요. 못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보궐선거로 김석기 의원이 됐어요. 네. 민주당의 호남 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한 명도 안 됐어요. 네. 이것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그 양 세력의 본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현역 의원들의 허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YS나 DJ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YS는 부산이라는 근거지가 있었고 DJ는 목포라는 근거지가 지역구가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자주 지역구를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그 인물이 중앙에 가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시간을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그 양 진영에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와 호남에 있는 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양 똑같아요. 살찐 고양이. 예? 호랑이 새끼를 키워야죠. 호랑이 새끼를. 예?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결심을 해서 신당으로 대구를 출마하게 된다면 네. 큰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고 판 자체를 판가해야 된다. 왜냐? 대구에서 그 진검승부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안이하게 경선만 통과하고 그다음에 공천만 받으면 되는 본선을 생각해도 않는 이런 구도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예? 지금까지는 유지하고 뭐 지역의 유지들하고 그다음에 단체장하고 뭐 그다음에 당원들 좀 하고 인사만 하고 경선 끝나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나 뭐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전략 공천 받거나 이런 뭐 본선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지점을 저는 TK뿐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호남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대표도 있고 또 대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순천에서 출마하겠다고 네. 하는 천하람 변호사. 변호사도 있고, 근데 민주당은 누가 있죠? 그게 제일 국민의힘이 제일 부러운 지점인데요. 네. 예, 뭐냐면 이게 국민의힘은 그래도 막 치고받고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치고받고 하면서 리더들을 양성하는 그 모습들이 참 이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막 비판을 많이 받든 당연히 정치인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인물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탁 정해져서만 가는 것 같아. 그래서 토양 자체가 너무 약해. 집안이 약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그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방향으로 좀 커졌으면 좋겠다. 진보 진영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없고 그냥 마치 지명직 네. 지명직 같은. 네, 그런 이미지들이잖아요. 다 네. 리더들이. 네.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도 있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토양 자체가 너무 얕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보수 진영의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보기가 좋다. 보기가 좋다. 민주당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 세대죠. 586. 네, 네. 586. 세대가 젊은 피 수혈로 들어와서 그분들 자체가 이미 늙은 피가 됐어요. 근데 본인들이 자기들이 항상 젊은 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86 세대가 너무 굳건하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래 세대가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가 민주당의 과제라고 저는 보여주고.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군사구태타에서 그 대통령이 되신 분들만 40대예요.
전두환도 48살이 됐고 박정희 대통령도 40대 초반에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민주적 선출 절차에 의해서 40대가 대통령이 되는 적은 없습니다. 각 정당이 이른바 3기미 40대 기수론을 내세워서 그 당시 신민당 돌풍을 한번 일으키고 있고 보수 세력은 뭐 남원정 정도가 당내 개혁파 그렇죠. 뭐 이런 정도 흐름이었는데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여든 야든 이제는 지도자로서 40대를 한번 선출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미국은 예를 들면 케네디도 있고요. 클린턴도 있고 오바마도 있고 이게 그 적기에 젊은 지도자가 나와서 그 나라를 이끌었던 경험들이 있고 훌륭한 결과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왠지 다음 대선에 이준석 대표 대선 선대본부 위원장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네? 그 느낌 받으시죠? 느낌이 막 오네. 예. 자, 지금 보면 부승찬 대변인 인기가 많으시네요. 화이팅 하시고, 아까 어떤 분들은 김철근 실장님 보러 왔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의견들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민주당도 이제 사람 키울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네요. 이번 주 주말 행사가 또 다음 주 뉴스에 좀 키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일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도 그 현장에 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6일 날 오후 2시에 대구 엑스코에서. 광고 엄청 하시네.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만 명이 넘는 지지자의 그 연락망을 구축하고 처음으로 하는 오프라인 행사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볼 걸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도 대구를 제일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도 또 대구를 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지지율이 떨어질 때고 힘이 빠질 때는 또 대구를 갑니다. 그러니까 대구라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에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이런 데인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또 민주당 정치인들은 힘이 빠져도 광주는 잘 안 가요. 5.18 때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민주당 정치가 혁신적으로 더 바뀔 필요가 있겠다라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전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민주화 운동이 거셌기 때문에 지지세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데는 민주당 스스로 좀 에너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대구가 바뀌겠냐? 아까 어떤 분이 안 바뀐다. 대구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바뀌죠.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정주영 통일국민당이죠. 통일국민당이 원내교섭단체 이상을 했을 때 대구 경북에 좀 상당한 의석을 얻었고요. 그리고 96년도죠. 김종필 씨의 자민련이 53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맞아요. 그때 대구 경북에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획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변화가 했던 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 228부터 해서 민주화 성지기도 하고요. 민주화의 성지. 항일운동도 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특히 TK가 우리나라 선비들의 대명사인 살인파의 그런 올곧은 정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운영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 이대로 3년 6개월을 간다면 보수는 괴멸됩니다. 저는 괴멸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선거는 100석도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수 세력 최초로 100석이 안 나오는 정당, 이 100석이 안 되면 개헌을 당할 수도 있고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거부권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신당 창당해서 그러면 이게 신당 창당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 지금 국정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네. 바꾸지 않는 나는 뛰쳐나간다 아니에요. 네. 원래 첫 마디가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의석 많이 차지하고 민주당 많이 차지해 버리면 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거부권 행사하는 걸 또 거부당할 테고 마찬가지로 탄핵 당할 테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연합 정치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그렇게밖에 같은데요. 보여지지 않는데 그래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씨앗을 남기겠다는 취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완전히 개멸되도록 붕괴되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아니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괜찮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새롭게 태어나는 방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뭐 당연하죠. 뭐 그거를 뭐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아유 왜요? 민주당도 잘하는 게 아니 있습니다. 요즘 저 원내대표께서 예. 아니 요새 제가 보기에 홍익표 원내대표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 예. 너무 멋있어. 원칙적으로. 누구 네. 이 전략가를 다시 데려왔나? 와. 아, 저도 저기 그 국회 출입 기자들이 최근에 홍익표 대표를 보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그 원칙적으로 강직하게 정당 운영을 하는 것 같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리영희 선생님 말씀처럼 그 새는 좌우의 양날개로 나는 겁니다. 뭐 한쪽만 있다고 해서 균형이 맞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이 살면서 어느 대목은 또 생활적으로는 보수적이고 또 가치지향적으로는 진보적이고 뭐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무가르듯이 잘라서 너는 진보야 보수야 이게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다 살다 보면 진보적인 면도 있고 또 보수적인 면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의 맞수다는 계속돼야 된다.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 형님이 동생한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 전공 분야는 아니고 네.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국민의 시각, 시청자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시청자의 시각에서 답변을 했고요. 제 전공은 안보,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이쪽 분야에 이슈가 있으면 김종대만 부르지 말고 저도. 김종대 의원이 제 거를 너무 많이 알겠습니다. 네. 김종대 말고 부승찬을 불러라.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장윤선의 취재 편이 좀 많이 좀 봐주시고요. 네. 구독자 많이 늘고 많이 볼수록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십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김완용님께서 승찬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이런 말씀 좀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궁금하다. 천공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아예 부르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뭐 총선 때까지는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기소가 됐나요? 네? 기소가 됐어요. 아니 중앙지검으로 갔어요. 2천만 돼 있어요. 2천만. 야, 천공 그것이 궁금하다.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